제 이름은 장웨이, 중국 국가경제연구소 연구원입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베이징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죠. 그런 제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년 전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리고 그 오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털어놓기 위해서죠. 저는 베이징 외교구역 근처 고급 주택가에서 자랐습니다. 아침마다 창문 밖으로 보이던 붉은 깃발과 교가 소리는 제게 중국은 중심이라는 확신을 심어줬죠. 매일 7시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그 웅장한 선율을 들으며 등골이 곧게 펴졌습니다. 나는 위대한 중국의 일원이다. 그 자부심으로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아버지는 경제부처 간부였고 늘 중국은 이제 미국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식탁에 펼쳐진 세계지도 위에서 아버지의 굵은 손가락이 중국 대륙을 쓸어내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뛰었죠. GDP 성장률, 무역 흑자, 외환 보유고. 아버지가 읊는 숫자들이 마치 승전보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대학 경제학 교수로 한국이나 일본은 따라오지만 결코 넘지 못한다라고 하셨죠. 젓가락으로 한반도를 톡톡 두드리며 봐라. 이 작은 나라들. 한자도 우리 것, 유교도 우리 것. 흉내만 낼 뿐 본질은 없어라고 말씀하실 때면 저는 붉은 펜으로 지도에 중국 위에 크고 진한 동그라미를 그었습니다. 한반도는 시선조차 머물지 않는 작은 반점일 뿐이었죠. 식탁 위엔 늘 세계 지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위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칠 때마다 그 옆에 작은 한반도엔 자연스레 시선이 머물지 않았죠. 너무 작아서 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세계를 움직인다고 떠들었습니다. 개막식을 보던 그날 밤 거대한 북소리와 수천 명의 일사불란한 퍼포먼스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친구가 벌떡 일어나 이게 중국이다. 미국이 할 수 있나? 라고 외칠 때 저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일기장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죠. 나는 위대한 시대에 태어났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며 GDP 순위를 외웠습니다. 매년 중국이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노트에 세계 중심 복귀라고 적었죠. 교수님들은 203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2050년에는 압도적 1위가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미래도 함께 빛나는 것 같았어요. 휴대전화엔 화웨이 로고, 음악은 QQ, 쇼핑은 알리바바였습니다. 제 일상 모든 것은 중국 기술의 상징이었죠. 우린 이미 서구를 넘어섰다는 자부심이 깊게 자리했습니다. 외국 브랜드를 쓰는 친구들을 보면 속으로 비웃었어요. 왜 굳이 남의 것을 쓰나? 우리 것이 더 좋은데. 연구소에 입사하자마자 중국형 경제 모델은 세계의 교과서가 된다는 상사의 말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믿음은 거의 종교에 가까웠죠. 18층 사무실에서 베이징을 내려다보며 저는 선택받은 전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장이 불렀습니다. 장웨이, 내가 한국 파견 대상이야. 2년간 현장 연구를 해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왜 하필 한국입니까?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그 작은 반도 국가에 왜 제가 가야 합니까? 마음속으로 이건 좌천이다.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며 분노가 치밀었죠.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벌을 받은 기분이었죠. 1등 졸업생이 시골 초등학교로 발령받은 것 같은 치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동료들은 그래도 한국은 편하잖아. 밥도 맛있고 인터넷도 빠르고라며 웃었지만 저는 그 말마저 비꼬아 들었습니다. 편한 게 뭐가 중요해? 작은 시장에서 뭘 배울 게 있다고. 집에 돌아와 짐을 싸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국이라니 너무 작은 무대 아닌가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웨이야, 걱정 마라. 그들은 우리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자신감을 가져라. 가서 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존하는지 직접 봐라. 어머니는 덧붙이셨죠. 한국은 흉내는 잘 내지만 본질은 없어. 네가 가면 그걸 느낄 거야. 케이팝이니 뭐니 해도 결국 우리 문화를 베낀 거잖아. 부모님의 말씀이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그날 밤 여행용 노트 첫 장에 이렇게 적었죠. 한국은 우리 산업의 하청, 우리의 그림자다. 2년간 그들의 한계를 확인하고 돌아오자. 출국 전날 대학 동기들과 마지막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한국 사람들 열등감 때문에 중국인한테 까칠하다며. 삼성이니 현대니 해도 우리 시장 없으면 망해. 친구들의 말에 저도 거들었죠. 맞아. 한국은 결국 우리 경제권에 흡수될 수밖에 없어. 내가 가서 그 증거를 모아올게. 다음 날 새벽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중국의 도시 불빛이 스스로를 위로해주는 듯 했죠. 그래, 2년만 참자.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의 위대함을 더 절실히 느끼고 돌아올 거야.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우리 상대가 아니야. 그리고 몰랐습니다. 그 자신감이 곧 가장 먼저 무너질 벽이 될 거란 걸. 제 오만이 산산조각날 날이 그렇게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베이징의 흐릿한 회색 대신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그 순간 잠깐 당황했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인가? 평소엔 여기도 스모그가 있겠지.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며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줄을 서 있었고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죠. 베이징 공항의 전투적인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밀치고 소리 지르고 앞서가려고 몸싸움하던 그 일상적인 광경이 여기엔 없었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안내방송은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한 단어도 틀리지 않는 발음, 질서정연한 톤에 귀가 솔깃했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번갈아 흘러나왔는데 특히 중국어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이징 원어민보다 더 정확한 표준어였거든요. 수화물 벨트 앞에서도 충격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가방만 기다렸고 서로 부딪히지도 다투지도 않았죠. 누군가의 가방이 먼저 나와도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두고 지나갔습니다. 중국이라면 이미 싸움 났겠지. 제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웃었지만 웃음 뒤엔 묘한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부끄러운지는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공항버스를 타려 승강장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한 줄로 서 있었고 버스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죠. 전광판에 3분 후 도착이라고 뜬 것을 보고 설마 했는데 초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베이징에선 30분이라고 써놓고 1시간을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 서울로 향하는 도로에서 차들은 신호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경적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며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의 시끄러운 도로가 갑자기 그리워질 정도로 조용했죠. 지하철로 환승하며 놀란 건 전광판이었습니다. 도착까지 3분 40초.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그 시간에 열차가 들어왔죠. 게다가 사람들은 내리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조용히 타기 시작했습니다. 밀치거나 소리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건 연출인가? 외국인이 오는 날에만 이러는 건가? 의심스러웠지만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것이 그들의 일상인 것처럼. 숙소에 도착하니 엘리베이터 안엔 점자 표식과 음성 안내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모두를 위한 설계였죠. 층수를 알리는 음성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나왔고 점자 버튼엔 모든 층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한강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완벽하게 정돈된 도시였죠. 건물들은 일정한 높이로 정렬되어 있었고 도로는 반듯했으며 가로등은 규칙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겉만 반짝이는 나라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이 흔들렸죠. 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 단 한 번의 무질서도 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 확신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자신도 모르게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평생 믿어온 진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감정이었죠. 파견 첫 주 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한국산업정책 담당자 윤세아를 만났습니다. 사전 조사에서 그녀가 한국 정부의 신진 엘리트라는 걸 알았지만 별 기대는 없었죠. 어차피 중국의 정책을 베끼려고 날 부른 거겠지. 그런 오만한 생각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윤세아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정책의 집행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든 정책을 국민에게? 중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정책은 당이 결정하고 국민은 따르는 것. 그게 제가 아는 상식이었으니까요. 모든 걸 공개한다고요? 제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되묻자 윤세아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숫자들이 빼곡했죠. 예산 집행률, 민원 처리 속도, 국민청원 답변 현황. 이건 내부용 아닌가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중국이라면 이런 데이터는 극비문서로 분류됐을 테니까요. 그녀는 웃으며 아니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원하면 원자료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화면 하단에는 데이터 다운로드 버튼이 있었고 클릭하자 엑셀 파일이 즉시 열렸죠. 모든 부처의 예산 집행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잃고 있자 윤세아가 덧붙였습니다. 투명성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효율을 만든다고 믿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 데이터를 요청하면 국가기밀이라며 거절당하기 일쑤인데 여기선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게 공개되다니. 정책이 이렇게까지 열려 있으면 실수도 다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죠. 윤세아의 짧은 대답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감시받는다는 걸 아니까 더 잘한다. 이건 제가 배운 통치 이론과는 정반대였어요. 오후엔 시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민원 접수부터 해결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죠.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시민이 있었는데 직원이 태블릿으로 즉시 처리했습니다. 3일 후 집으로 배송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고 추적 번호까지 제공됐죠. 담당 직원은 웃으며 이건 기본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기본이라고요? 베이징에서 신분증 재발급 받으려면 최소 3번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한 달은 기다려야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중국에선 이런 업무가 하루 종일 걸릴 텐데. 시간 낭비, 서류 중복, 담당자 찾기, 대기 시간. 그 모든 비효율이 여기엔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윤세아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투명하면 부패할 틈이 없어요.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공개되니까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배웠는데 여기선 시스템이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죠. 인맥도 뇌물도 필요 없이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와 정부 홈페이지를 뒤졌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각 부처의 예산, 집행 내역, 심지어 공무원들의 출장비 내역까지. 국민 누구나 검색하고 다운로드하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부의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통치를 하나? 국민이 모든 걸 알면 정부를 우습게 보지 않나? 제가 아는 모든 상식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 밤 일기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정책이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인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체계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중국의 거대함과 한국의 정밀함 중 무엇이 더 강한지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산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현장을 보고 싶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수도권의 세련됨에서 벗어나 진짜 한국을 보고 싶었죠. 지방은 다르겠지. 서울만 번듯하게 꾸며놓은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KTX를 타고 2시간 만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고속철도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속도와 안정감이었죠.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철도 기술이야 어느 나라든 비슷하지. 부산역에서 저를 맞은 건 김도윤, 젊은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항만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인물이라고 들었죠.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명품 정장도 비싼 시계도 없었어요. 그저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중국에서 오셨다니 반갑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지만 보여드릴 게 많아요. 김도윤의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작은 회사가 뭘 보여준다고. 부산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린 작지만 속도와 신뢰로 승부합니다. 그 말이 곧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됐죠. 항만에 도착하자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인 크레인이 정확하게 컨테이너를 집어 올리고 자율주행 트럭이 지정된 위치로 운반했죠. 모든 움직임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웠습니다. 이거 사람이 거의 없네요. 제가 놀라자 김도윤은 웃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시스템이 대신하죠. 24시간 쉬지 않고 실수도 없고 사고도 없어요. 제어실의 모니터엔 실시간으로 작업 현황이 표시됐습니다. 컨테이너 처리 속도, 대기 시간, 효율성 지표가 초 단위로 업데이트됐죠. 중국 항만에서는 볼 수 없는 정밀함이었습니다. 상하이나 닝보항이 규모는 더 크지 않나요?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물었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규모로는 못 당하죠. 하지만 컨테이너당 처리 시간은 우리가 30% 빠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보았습니다. 화물 분실률은 0.001%예요.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 숫자가 제게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 항만의 분실률을 생각하면 비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도 조선소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선박 대신 특수 목적선을 만드는 중소조선소였죠. 하지만 놀라운 건 친환경 설비였습니다. 폐수 처리 시설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대기 오염 측정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환경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경쟁력이 됐어요. 유럽 선주들이 우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친환경 인증이 곧 신뢰고 신뢰가 곧 계약이죠. 공장을 둘러보는 내내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작업자들은 정확한 동작으로 일했고 모든 공정이 디지털로 기록됐으며 품질 검사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죠. 중국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 회의부터 여는데 여긴 그냥 돌아가네. 제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김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 연구원님, 중국은 세계를 움직이지만 세계는 중국을 믿을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는다? 아니, 두려워한다가 맞겠죠. 하지만 신뢰한다. 그 질문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크기와 속도는 다른 거예요. 김도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빠르고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정확하면서도 투명해요.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술잔을 들었죠. 중국의 거대함을 자랑하고 싶었지만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규모가 큰 나라보다 속도가 빠른 나라가 더 무섭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속도가 정확성과 투명성을 동반한다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의 크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 작은 나라에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감기에 걸려 근처 병원에 들렀습니다. 중국이라면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가야 할 정도의 고열이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어떨까? 반신반의하며 작은 내과를 찾았습니다. 접수부터 놀라웠습니다. 신분증과 함께 건강보험증을 내자 직원이 컴퓨터를 몇 번 클릭하더니 5분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했죠. 정말로 5분 후에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베이징 병원에서 3시간씩 기다리던 기억이 떠올라 어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의사는 짧지만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독감 초기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진료 시간은 10분도 안 됐지만 필요한 건 다 물어봤고 설명도 충분했죠. 형식적인 검사나 불필요한 처방은 없었습니다. 약국으로 가는 길에 처방전을 봤습니다. 약 이름과 복용법이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약국 직원은 친절하게 복용 방법을 설명하며 부작용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줬습니다. 계산대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도 제가 베이징에서 감기약 사는 것보다 쌌어요. 이건 가능한 구조가 아닌데. 저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니. 병원을 나오며 시계를 봤습니다. 접수부터 약 수령까지 정확히 30분. 베이징이었다면 하루 종일 걸렸을 일이었죠. 게다가 의사도 약사도 직원들도 모두 친절했습니다. 뇌물을 바라는 눈빛도 관시를 요구하는 암시도 없었어요. 다음 날 윤세아의 안내로 119 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응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곳이었죠.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구급차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저희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구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요. 윤세아가 설명하는 동안 화면에 빨간 점이 하나 떴습니다. 심정지 환자 신고였죠.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구급차가 즉시 움직였고 동시에 인근 병원에 자동으로 연락이 갔습니다. 교통신호등이 구급차 경로에 맞춰 조정되고 의료진은 환자 정보를 미리 받아 준비했죠. 모든 게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도착까지 4분 32초 예상. 관제사가 말했고 정확히 그 시간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믿음이네요. 그 말을 하면서도 놀랐어요. 제가 한국 시스템을 칭찬하고 있다니. 오후에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조깅하는 직장인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챙겨가는 사람들, 서로 양보하는 자전거 행렬, 목줄 없이도 주인 곁을 떠나지 않는 개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왜 다들 이렇게 행동하지? 중국이라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하고 고성이 오가고 규칙은 유명무실했을 텐데.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나라를 지탱하는 건 통제가 아니라 습관이다. 정부의 감시나 처벌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이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한강의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맥주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옆자리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어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한국 어때요? 평소라면 자존심 때문에 중국이 더 좋죠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살기 편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예요. 서로 믿고 사니까 편한 거지.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편리함이 아니라 신뢰가 이 나라를 움직인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죠. 중국의 거대한 시스템보다 한국의 조용한 신뢰가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것을. OECD 그린경제회의 참석을 위해 파리로 떠나는 아침,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선발된 것도 자랑스러웠지만 무엇보다 준비한 자료가 완벽했거든요. 중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량은 전 세계의 80%, 전기차 판매는 작년에만 500만 대,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3천억 달러. 모든 숫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윤세아가 한국 대표단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서로 가벼운 목례를 나눴지만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오늘 확실히 보여주겠어. 진짜 강대국이 뭔지. 드디어 제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라 첫 슬라이드를 띄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은 작년 한 해 동안 백지W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유럽 전체의 3배, 한국의 5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일부러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화면 가득 차오르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계속했죠. 중국 없이는 세계 기후변화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바로 해답입니다. 그러나 청중은 조용했습니다. 예상했던 감탄사도 박수도 없었죠. 오히려 의심스러운 눈빛들만 가득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데이터 출처는 어디인가요?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입니다. 당당하게 답했지만 그들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은 받았나요? 프랑스 대표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우리 정부 데이터를 왜 의심하시죠?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미국 대표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작년 NASA 위성 사진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태양광 발전소 중 30%는 실제로 가동되지 않고 있네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이어진 한국 발표는 정반대였습니다. 윤세아가 단상에 올라 첫 마디를 시작했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아직 15%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죠. 그래, 인정하는구나.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하지만 우리의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화면에 QR코드가 떴고 청중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발전소의 실제 발전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정말이네요. 5분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일본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 검증 보고서도 함께 올라와 있군요.
인상적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청중들이 한국 자료에 집중하는 동안 저는 무대 위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한국은 작지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프랑스 환경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중국과 달리 말이죠. 중국과 달리. 그 말이 칼날처럼 제 자존심을 베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시간은 지옥이었습니다. 윤세아 주위엔 명함을 건네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제 앞엔 아무도 오지 않았죠. 혼자 구석에 서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중국 발표 봤어? 숫자만 크지 믿을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게. 한국이랑 정반대야. 작아도 투명한 게 낫지. 손이 떨려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오후 세션은 더 굴욕적이었습니다. 협력 프로젝트 논의에서 한국은 무려 7개국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중국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중국도 참여 의사가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좌중에서 침묵만 흘렀죠. 저녁 리셉션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EU 기후변화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오늘 가장 인상적인 발표는 한국이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투명한 과정, 검증 가능한 결과. 이것이 우리가 찾던 파트너의 모습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윤세아가 일어나 인사하는 동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만 바라봤죠. 중국 대표단 단장이 제게 실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윤세아와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장 연구원님, 중국의 규모는 정말 대단해요. 다만 뭐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그 말이 뺨을 때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숫자는 컸지만 박수는 없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죠. 노트북을 열어 오늘 발표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화려한 그래프, 거대한 숫자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텅 빈 껍데기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윤세아의 소박한 자료에는 생명력이 있었죠. 믿을 수 있는 진짜 데이터의 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동안 제가 가졌던 오만이 부끄러웠죠. 큰 것만이 강하다고 믿었던, 투명성을 약점이라 여겼던 그 어리석은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파리에서의 회의가 끝나고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에 앉아 있었습니다. OECD 포럼에서의 굴욕이 아직도 생생했죠. 그때 시끄러운 중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었어요. 야, 빨리 와. 면세점 세일한대. 새치기 좀 하자고. 다른 사람들 다 그러잖아. 제 얼굴이 순간 화끈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총이 느껴졌죠. 프랑스인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작은 소리로 또 중국인들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들 옆자리였죠. 이륙 전부터 시끄럽게 떠들고 좌석을 발로 차고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매라고 해도 무시했습니다. 뭐 어때? 우리가 돈 내고 탔는데. 한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옆자리에 프랑스 노부부가 인상을 찌푸렸고 뒷좌석의 일본인 가족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없는 사람인 척했습니다. 나 같은 중국인이라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으니까요. 도착 후 입국 심사대는 전쟁터였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줄을 무시하고 끼어들었고 직원이 제지하자 고성이 오갔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인종차별이야. 중국인이 돈 많이 쓰는데 이런 대접이야? 그 옆 줄에는 한국 가족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칭얼대자 엄마가 조용히 달래며 조금만 참자, 순서를 지켜야지라고 속삭였죠. 심사관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심사관은 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출장 목적이 뭐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OECD 회의 참석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 네. 심사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여권을 넘기며 한참을 들여다봤죠. 그 순간 뒤에서 한국인이 차례를 기다리는 게 보였습니다. 한국인 차례가 되자 심사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주 파리는 어떠셨나요?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인이 프랑스어로 답했고 심사관의 얼굴이 환해졌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인데 이렇게 대우가 다르다니.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비극은 계속됐습니다. 중국 관광객 한 명이 남의 가방을 잡아당기며 이거 내 것 같은데 라고 우겼고 진짜 주인과 실랑이가 벌어졌죠. 공항 직원들이 달려왔고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왜 저래? 돈은 있는데 매너는 없어. 그 말들이 칼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광경이 그들의 말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호텔 로비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프런트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죠. 방이 너무 작아. 사진이랑 달라. 환불해줘. 죄송하지만 예약하신 방이 맞습니다. 직원이 정중히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중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데. 그때 옆에서 한국인 손님이 체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순서를 기다렸고 직원에게 멋이 보쿠라고 인사했죠. 직원의 얼굴이 즉시 밝아지며 방을 업그레이드 해드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발끈했습니다. 왜 쟤는 업그레이드 해주고 나는 안 해줘? 저는 견딜 수 없어 로비를 뛰쳐나왔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와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국가별 관광객 평판. 결과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최악의 관광객 1위 중국, 최고의 관광객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댓글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인이 오면 호텔 직원들이 긴장한다, 시끄럽고 새치기하고 뷔페에서 음식 싸간다, 돈은 쓰지만 존중은 없다. 반면 한국인에 대한 평가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 생크유를 자주 한다. 규칙을 잘 지킨다. 노트북을 덮고 거울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호텔에 묵고 있지만 결국 저도 그들과 같은 중국인이었습니다. 나는 다르다고 믿었지만 외국에선 똑같은 중국인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운 것은 창밖으로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불빛을 보며 생각했죠. 우리는 언제쯤 존중받을 수 있을까? 돈이 아니라 진짜 존중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중국의 진짜 위치를 봤다. 경제대국? 그래, 맞다. 하지만 존중받는 국가? 아직 멀었다. 너무나 멀었다. 호텔 창밖으로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죠. 노트북을 켜고 망설이다가 헨리 여권 지수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여권 192개국 무비자 입국 마이너스 세계 2위. 중국 여권 80개국 무비자 입국 마이너스 세계 64위. 숫자를 멍하니 보다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댓글과 분석 기사들을 읽으며 답을 찾았죠. 한국인들은 불법 체류율이 거의 0%에 가깝다. 규칙을 지키고 기한을 어기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라는 평판이 쌓였다. 반면 중국은 불법 체류자 수 세계 최고. 위조 서류, 신분 도용 빈발. 경제력은 커졌지만 신뢰는 바닥.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여건이 아니라 신뢰의 점수야. 그때 첸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회의, 회의는 어땠나? 중국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줬겠지?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니 부끄럽고 거짓을 말하자니 양심이 찔렸죠. 부장님, 우리가 더 투명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숫자가 가장 컸다며.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신뢰요. 전화 너머로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에 너무 오래 있었나 보군. 빨리 돌아와서 보고서나 써.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되 진실을 쓰겠다고. 중국이 정말 강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솔직하게 쓰겠다고.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썼습니다. 신뢰경제보고서 마이너스 한국에서 배운 교훈.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권의 무게는 신뢰의 무게다. 밤새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의 투명한 정책 공개,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 국제사회의 신뢰. 그리고 중국이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적었죠. 우리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신뢰 지수는 64위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위치다. 한국은 작지만 신뢰받는다. 우리는 크지만 의심받는다. 무엇이 진짜 힘인가? GDP로는 한국의 10배지만 여권 파워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써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조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조국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난 눈물이었죠. 귀국 전날 아침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중국이 강해지려면 먼저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나부터 시작하자. 마이너스 줄을 서고, 마이너스 약속을 지키고, 마이너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마이너스 규칙을 존중하자.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거대한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을 때 저는 즉시 따랐습니다. 옆자리 중국인이 뭐 그리 빨리 매냐고 비웃었지만 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죠.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여전히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2년 전과 똑같은 스모그였죠. 하지만 제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한숨이 나왔지만 저는 끝까지 줄을 지켰습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죠. 변화는 나부터 시작이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땠어요? 우리보다 못하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운전사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담담하게 창밖을 봤습니다. 집에 도착해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죠. 한국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었니? 신뢰요, 어머니. 서로를 믿고 사는 것. 아버지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해? 힘이 있어야지. 아버지, 신뢰가 곧 힘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중국을 사랑한다. 그래서 변화를 원한다. 우리가 진짜 강대국이 되려면 근육뿐 아니라 품격이 필요하다. 돈뿐 아니라 존중이 필요하다. 크기뿐 아니라 신뢰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오만이 아닌 겸손의 시작이었으니까요. 2년 전 한국으로 떠날 때의 저는 세계의 중심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저는 배울 것이 많은 학생이 되어 있었죠. 그것이 진짜 성장이라고 이제는 압니다. 대한민국의 신뢰를 인정하게 된 중국 엘리트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영상을 응원해주세요.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